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로 얽혀져 있는 복잡한 의미의 그물망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체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한다. 그것이 한 사회에 통용되는 해석의 틀이다. 한 시대에는 이처럼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동의 해석의 틀이 있다. 토마스 쿤은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했고, 푸코는 에피스템의 곧 일식론적 틀이라고 지칭했다. 인간이라는 낱말에도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앞선 의미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낱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흔히 통용되고 있는 전제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기에 인간이란 말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낱말 속에 떨쳐낼 수 없는 선입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생물학적인 전제인데 그것은 곧 이성적 동물이라는 전제이다. 고대 그리스어로 존 로건 에콘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성적 동물이라고 번역되어 버린 것이다. 본래 그 그리스의 말의 의미는 언어의 능력, 말할 수 있는 생명체이다. 그리스의 생활세계가 라틴어의 생활세계로 넘어오는 가운데 삶의 문법이 달라지면서 말도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개념, 낱말이 그 후 서구의 2500년 역사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나도 왜 철학이 생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아무런 철학적 성찰 없이 계속 빌려 써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제기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라도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제대로 던져야 한다. 종래 인간이란 낱말에는 무기물, 유기물, 식물, 동물, 그리고 동물 중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식의 생물학적 위계 질서가 전제되어 있고 철학은 그것을 아무 물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거기에는 생명에 관한 논의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간을 그저 이성적 동물로 규정한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뿐이라고 함으로써 그 이후의 서양 철학사에서 이성만을 중시하게 만든다. 네, 여기서 그 설명을 여기서 잘 저자하고 있는데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성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서양의 합리주의의 뿌리죠. 그래 비합리적인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인간을 뭘로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물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적인 충동이나 혹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의 세계, 감각의 세계, 그러니까 동물들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감각의 세계나 충동의 세계 이런 것은 인간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인간이 동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성의 본질 속에 속하는 것을 이성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 중심의 인간 이해. 그래서 이성을 절대시하는 철학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철학사주에서는 19세기 초반 같은 낭만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성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 지금까지 인간의 중요한 본성이 아니라고 봤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의 사조가 발달한 것이죠.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어떤 낭만주의적인 흐름에서는
인간을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유행하는 철학적인 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존주의 철학도 19세기 초에 낭만주의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철학의 역사 속에 19세기 초기에 이성 중심이 아닌 정서 중심, 감정 중심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죠. 합리성만을 추구하던 서구 사회에 비합리적인 것을 수용하고 정서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했던 이런 19세기 초의 낭만주의가 어떤 20세기에 부활한 게 실존주의 철학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존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렇게 되니까 인간 존재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 철학도 달라지고 모든 학문이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술도 다 어떤 낭만주의적인 사조가 있을 때는 그 낭만주의적인 어떤 사조에 따른 예술들이 발달하는 거죠. 철학도 그렇게 발달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 제도도 학문 연구도 그런 분야에서 발달하게 되겠죠. 근데 다시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과학적인 사고가 팽배하는 실증주의적인 사고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데 인간성은 쇠퇴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 과학적인 실증주의 중심의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의 사회 속에서 이 정서 중심의 인간 이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19세기 초에 있었던 어떤 낭만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들은 다 사라지고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굉장한 소외를 얘기하고 있죠. 에일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어떤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황폐한 인간성을 중심으로 이해가 된 것, 인간을 어떤 기계의 부속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말하자면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 존재 자체가 감정을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 생산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죠. 그 인간들의 어떤 독자성들, 어떤 인간의 가진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들에 대한 성찰은 사라지고 어떤 거대한 이 실증적인 사회 속에 그 속에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느껴지는 이 속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 나름대로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철학적인 사이도 달라지고 예술적인 경향도 달라지고 여러 학문의 입장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성 중심이고 그리고 또 어떤 합리적인 어떤 중심 구조 속에서 결론을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되고 또 팩트가 이제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 왔고 공부해 왔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왔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나의 임상의 경험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구조 속에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정의와 이론을 가지고 한 인간 존재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익숙해져 있고 노출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아까 앞장에서도 말했듯이 보는 순간 즉답적으로 무언가를 바로 튀어나오는 어떤 이 기계적인 어떤 구조 속 기계적인 답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학습된 어떤 즉각적인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마주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거라든지 혼란스러운 거라든지 또는 슬픔에 어떤 잠겨 있는 어떤 내담자라든가 상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분명히 그분들이 표출하는 뭐 불만이나 불안에 대해서는 뭔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성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분이 저러한 환경 속에서 저러한 형성과 사고 구조가 형성됐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분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 뭔가 단어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단어 뭔가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만한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이거를 말로도 표현해 줄 수도 없고 뭔가 그분이 스스로 하는 말이 제가 저도 저 자신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예. 상황인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잃어버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혼돈의 상황에 있는 그렇게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어떤 경험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좀 어떤 토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 자체가 약한 상황에서 세상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파악하는 주체가 어느 정도 그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응집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판단해야 될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자기에 대한 혼란스러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의식 자체가 이미 뭔가 순수한 의식이라기보다는 오염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이 걸레를 빠는데 걸레를 빨려고 하는 그 물이 헹구려고 하는 그 물 자체가 흙탕물이 되어 있는 흙탕물에서 걸레를 빨아봐야 빨아도 결국 흙탕물이죠.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순수한 의식이 아니라 오염된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그건 결국 흙탕물을 뒤집어 쓴 어떤 걸레가 되니까 빨려고 해도 빨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에 대한 의식 자체, 자기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의 표현이니까 이 자기에게 대상이 출현한다고 해도 이 대상을 내가 가진 퍼스펙티브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자기를 분리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일상 삶, 에브리데이 라이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라이프 월드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라이프 월드라는 이런 개념은 후설의 개념이기도 하고 하이데거의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세계의 대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계의 대상을 체험하고 있는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대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 또 그리스 이전에는 언어를 가진 생명체다. 뭐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언어를 가진 생명체다. 혹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언어하고 이성을 어떤 로고스라는 개념에서 서로 통하는 얘기들이죠. 언어라는 말과 이성이라는 말은 다 서양 언어로는 로고스라는 것으로 다 로고스가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쓰이는 거죠. 고대 개념에 의하면 합리적인 것은 신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귀한 것은 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성 이외의 다른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정서나 감정이나 어떤 감각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은 어쩌면 우리의 감각과 어떤 정서 그리고 이성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그만 봐버리면 이성적이 아닌 것은 대처해야 된다고 한사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서도 굉장히 우리 사람을 구성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친다면 우리의 감각이나 정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니까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 인간의 존재론이 결국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것은 그 동물적인 것인 거니까 우리가 떼내야 될 없애버려야 될 어떤 부분으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수련한다고 할 때 영성 생활을 하는 깊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욕망이나 충동 이것을 떼내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실제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정서나 감각도 우리의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무조건 억압하거나 분열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라는 데 이런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성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성도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성과 함께 우리는 감각을 느끼면서 감각으로부터 오는 여러 정서, 느낌 이것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성과 정서를 조화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존재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하이데거의 얘기를 공감을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기초 존재론이라는 게 펀더멘털 온탈러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펀더멘털 온탈러지를 기초 존재론을 확실하게 해야 그 모든 학문의 기반을 바르게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질문인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개념을 아까 얘기했듯이 스몰 b로 봐서 구체적인 존재자의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홀리스틱하게 모든 존재자를 다 존재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센셜한 것 존재자를 존재자로 있게 하는 어떤 것을 이게 존재라고 하는 근데 이게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고 모든 존재자를 통합을 하는 존재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끊임없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만 남기고 이 책을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이데거의 결론은 뭐냐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곧 하이데거 얘기를 듣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이게 맞는 거야? 이분이 이 얘기를 다 한 거야? 이 얘기를 하다 만 거야? 우리 알 수 없는 부분에 봉착하는 거죠.